연봉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일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학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마 도태될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닝파트너스 김영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되는 법 또는 연봉 올리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운명을 개척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부자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경제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확실한 부자 되는 법, 첫 번째는 역시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이죠.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라디오 대담 프로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물론 농담이 좀 섞인 얘기겠죠.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세 분의 공통점도 아버지가 부자인 거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결혼을 좋은 부잣집에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것도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역시 자수성가하는 것이죠. 자, 자수성가 하려면 우리 같은 월급 생활자들은 연봉을 올려야 되는데요. 연봉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에서 인사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연봉 협상을 하기도 하고, 연봉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연봉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봉의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도 있고,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또 이 같은 직업 내에서도 연봉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손흥민이 같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로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축구 선수도 있는가 하면, 후보 선수로서 진짜 연봉이 얼마 안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기 다른 직업군 내에서 각종의 그 연봉이 있는데, 이 연봉의 기준은 결국 제가 생각한 결론은,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뭔가 일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또는 편해지거나 또는 즐거워지거나 하는 그 사람의 숫자와 그 즐거움의 기쁨, 즐거움의 크기를 곱한 것이 결국 내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뭔가 유익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연봉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겠죠.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가 울까요? 누가 울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이런 질문을 하면 내 가족이 울어줄 거다, 또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울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가족이라 그래서 100% 다 울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강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장례식 가면 눈물이 나고 어떤 장례식 가면 눈물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 가면 눈물이 나느냐 하면, 나하고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눈물이 나고, 나하고 추억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장례식에서는 눈물이 안 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결국 내가 지구상에 없어짐으로써 뭔가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허전해지고 이런 사람이 울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보다 많은 사람이 울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연봉의 비밀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있을 때 보다 많은 사람이 편리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 올리는 법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의 도입이라든지 그 기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빨리빨리 도입됨으로써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또 식량난도 닥치고 이래서 기업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경제 포럼의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면서요,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상당한 직업이 사라지거나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라질 직업의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텔레마케터가 1위가 올라와 있는데, 텔레마케터라는 것은 전화로 판촉을 하거나 앙케이트 조사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전체 직종을 얘기하는데, 이 직종은 ARS 같은 것으로 대체될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 괄목할 만한 것은 소매 판매업자들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소매 판매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시면서 볼 수 있는 모든 점포에서 팔고 있는 소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온라인 판매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될 거라는 게 두 번째 괄목할 만한 일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 중개사, 소위 복덕방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야방, 직방 같은 온라인 업체들이 지금의 현재의 부동산 업체를 대체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쇼룸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고객들이 제품을 살 때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실컷 구경을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쇼루밍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 호주의 한 식품 업체에서는 이 쇼루밍을 대처하기 위해서 매장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5씩 받고요. 물건을 사가지고 간 고객한테는 $5를 돌려주고, 안 사가지고 가는 고객한테는 $5를 입장료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업체는 망했습니다. 결국은 오프라인의 최강자인,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라든지 롯데백화점 같은 이런 회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매출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는 엔데믹 사태가 되면서 기업이나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위기이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고, 여행도 자유화되고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래 위기이자 이것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운명론이 지배하는 동양 철학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운명론을 믿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족상이 아무리 좋아도 수상만 못하고, 수상이 아무리 좋아도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 이 얘기는 발금이 아무리 좋아도 손금만 못하고,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관상, 얼굴만 못하고, 또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자기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자비, 친절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위기의식, 자아성찰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개발입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플러라는 사람은 지식 2배 곡선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한 30만 전에 지구에 출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불도 만들고, 글자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인터넷도 만들고, 이런 새로운 지식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 새로운 지식 만드는 속도를 계산해 보니 대략 100년마다 2배씩 지식이 늘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1900년도부터는 25년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고요. 2030년쯤 되면 단지 3일이 지나면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마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과거에는 리더한테 요구되는 주요 덕목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회사에 대한 로열티, 두 번째는 강력한 추진력, 세 번째는 섭외력. 이것이 리더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 리더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전문성 내지는 나얼리지,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느 산에 올라가서는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나를 따르라 해도 밑에 직원들이 따라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결국 책을 읽는 리더가 돼야 된다. 전문 지식이 있는 리더가 아니면 현 사회에서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독서로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몇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입니다. 박현주 회장이 초창기에 고객 돈을 관리해주는 펀드 매니저였던 시절에 박현주 회장이 사라고 얘기한 주식을 사면 그것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서 고객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박현주 회장한테 맡기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박현주 회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갈 주식을 알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박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키운 것은 80%가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 그런 식견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미래에셋 회장이 된 가장 큰 비결은 독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분은 한국 디자인의 아버지 김영세 회장, 이노디자인 회장이시죠. 옛날에 아이리버를 디자인한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친구 집에 있는 책 중에 디자인에 관련된 책을 보고는 갑자기 거기에 관심이 생기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은 독서로 인생을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와서 당연히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전 R&D 쪽에는 꿈도 생각 못했고 영업직을 택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업교육팀에 가게 됐는데 영업교육팀에 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교육생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강의도 해야 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던 책이 자꾸 읽으니까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삼국지, 수호지, 18사령 이런 책들도 그 이후에 읽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요즘에는 경제 경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작가는 왜 이 정도밖에 책을 못 써나? 내가 써도 이거보단 낫겠다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책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책을 6권을 썼고 지금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바뀌는 가장 큰 원동력이 결국 독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비를 베풀어라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아까 연봉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란 평상시에 남한테 많은 덕을 베푼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점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점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점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어떤 점포는 보증금 수억에 월세 1억, 거기다가 권리금까지 있는 그런 매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값은 뭐가 중요할까요? 매장이 비싼 매장과 싼 매장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동인구가 많은 매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꼬이는 매장은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이 꼬이지 않는 매장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매장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이 꼬이는 사람은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인 경우는 몸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만나자는 사람 많고 밥 먹자는 사람 많고 회의하자고 얘기 좀 하자, 협상하자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지금 현재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고 있다, 좋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도 보자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심지어 없다면 나는 곧 나쁜 쪽으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자아성찰, 위기의식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도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담당을 했는데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남자 사원도 있고 여사원도 있습니다. 학벌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신입사원들을 배치하려고 신입사원을 원하는 부서장을 만나서 자, 남자 사원이 있고 여자 사원이 있다. 어느 사원을 원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남자 사원을 원합니다. 심지어는 여자 상사도 남자 사원을 선호해요. 이건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 사원하고 여사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남자 사원은 여기서 내가 출세하고 여기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감 내지는 위기의식이 있는 반면에 여사원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앤디 그로브라고 인텔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신착란증에 걸릴 정도로 늘 고민한다. 어떤 걸 고민하느냐? 내 경쟁 회사가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값에 내놓지는 않을까 늘 고민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편집증 환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앤디 그로브는 뭐 수백억을 받는 연봉자지만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백억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열정과 창조 또 창의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거하고 열정은 사실 같은 말 같아요. 유명한 약이 있죠. 살발산 606이라는 약. 매독 치료제로 유명한 약인데 이게 606번째 성공했다 그래서 살발산 606입니다. 그러니까 605번은 실패를 한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1200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에디슨이 포기했을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영국의 다이슨이라는 사람은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5127번의 실패 끝에 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슨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선생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 맥키스트는 포기했을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맥키스트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맥키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에디슨이나 다이슨이 천재일까요? 끈기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 썬더스 농구단 초대 사무국장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후에 단장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 삼성 썬더스 농구단에 제일 잘하는 선수는 문경은이었습니다. 3점 슈터, 람보 슈터 문경은이가 우리 팀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LG하고 삼성전자는 굉장한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삼성 썬더스 팀하고 LG 세이커스 팀이 농구 시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점수가 87대 88, 한 점 차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20초 남았어요. 근데 공격권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그 작전 타임 20초 동안 이 작전 타임 마지막 작전 타임에 감독이 뭐라고 지시하나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공격이니까 주의정 네가 가야 되니까 공을 몰고 상대편 골대로 치고 들어가다가 찬스를 만들어서 문경원이한테 줘. 그리고 문경원이 네가 마지막 슛을 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LG 쪽 감독은 뭐라 그러나 하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LG 쪽 감독이 선수를 모아놓고 작전 타임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쟤네들은 분명히 문경원이가 마지막에 쏠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너 두 명은 딴 사람은 막지 말고 문경원이만 마크해.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정이가 공을 몰고
골대 앞으로 공격을 하다가 찬스를 만들어서 문경은이한테 공을 줬어요. 근데 이미 문경은이 앞에는 2명의 브로커가 서 있었습니다. 그걸 뚫고 문경은이가 슛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공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가 있습니다. AC 밀란이라는 팀이 FC 바르셀로나 팀하고 시합을 할 때 이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메시한테 수비를 1명 붙일까요? 2명 붙일까요? 3명 붙일까요? 3명 이상 붙겠죠. 그러니까 메시는 감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메시가 아니 나도 다른 선수처럼 수비가 1명만 붙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3명이 나만 쫓아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그 친구는 연봉을 수백억을 받을 자격도 없거니와 메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비를 뚫고 공을 넣기 때문에 메시가 되는 거고 수백억의 연봉을 줘도 아깝지 않은 선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다 보면 많은 수비수를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벌도 문제될 수 있고 또는 집 건강 문제 또는 식구가 속썩이는 식구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생의 수비수가 될 겁니다. 나한테 만약에 수비수가 많이 붙었다면 현재 나도 메시나 문경은이처럼 잘 나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수비수들이 많이 붙은 겁니다. 그 수비수를 탓하기 전에 그 수비를 뚫고 공을 넣을 수 있어야 결국 내가 문경은이 될 수 있는 거고 메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보다 좋은 내일이 올 거야. 보다 내가 원하는 행복한 미래가 나한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직한 내일, 희망찬 내일을 원한다면 오늘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고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